남해안 작은 포구에서 태어난 나는 20살이 되자 부산으로 올라왔다. 시골에서는 5 식구가 고구마밭 하나로 겨우 연명했고 막내딸인 내가 도시로 떠나는 것은 가족 모두의 결정이자 희망이었다. 부산역에 내렸을 때 도시의 첫인상은 거대하고 거칠었다. 가장 먼저 코를 찔러온 건 바닷바람이 아니라 공장 골목을 가득 메운 고무 냄새였다. 국제시장 뒤편 사마라 적힌 붉은 간판을 지나면 신발 공장지대가 끝없이 이어졌다. 매캐한 화학 냄새가 공기를 두텁게 감쌌고 미싱소리와 컴프레서 소음이 골목 전체를 진동시켰다. 나는 그중 한 공장에 미싱 보조로 들어갔다. 첫날부터 공장장은 엄포를 놓았다. 분당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면 임금에서 깎고 지각이나 결근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작업복을 받을 때 공장 선배는 여기선 손이 곧 밥줄이야. 다치면 끝이니까 조심해. 라고 말했다. 초기 작업은 단순해 보였다. 가죽 가피를 재단대에 올리고 접착제를 바른 뒤 스티치 라인에 맞춰 천천히 바늘을 밟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장은 늘 급박했다. 분당 생산량을 표시한 벽의 숫자는 사람의 심장박동처럼 오르내렸고 공장장은 종종 호루라기를 불며 속도를 독촉했다. 여름철엔 공장 온도가 40도를 넘나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겨울엔 난방비를 아끼려 찬바람이 골목처럼 불어와 손가락이 얼어붙었다. 처음 한 달은 지옥 같았다. 손등이 접착제에 벗겨지고 기계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피를 보기 일쑤였다. 밤에는 상처가 쓰라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다시 그 자리에서 바늘을 밟아야 했다. 그래도 나는 버텼다. 포기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럼 가족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었다. 밤엔 하숙방에서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며 다음 날의 체력을 가늠했고 주말이면 세탁소에 맡길 돈이 없어 작업복을 고무대야에 빨아 베란다에 널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노란 봉투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고향에 송금하는 것이었다. 은주야 고생이 많구나. 라는 어머니의 편지가 올 때면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답장에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만 썼다. 그렇게 계절이 돌아가는 동안 나는 미싱 보조에서 본 공정까지 맞는 숙련공이 되어갔다. 손끝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고무 냄새에도 익숙해졌다. 그 무렵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노식이라는 남자였다.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우리는 영도다리 근처 싸구려 우동집에서 처음 밥을 함께 먹었다. 그는 부산항 부두에서 일한다고 했다. 컨테이너 대신 나루라 불리던 간이 설비에서 포대와 목재 상자를 나른다고 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죠. 그 말은 쓸쓸했지만 이상하게 든든했다. 노식은 가끔 부두에서 본 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멀리서 온 외국 선박들, 낯선 언어로 떠드는 선원들, 컨테이너 속에서 풍겨오는 이국의 냄새를 이야기할 때면 나는 잠깐이나마 고무 냄새를 잊을 수 있었다. 우리는 주말마다 용두산 공원을 올라가 부산항을 내려다보며 미래를 그려보곤 했다. 언젠가는 이런 고생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공장 동료 몇 명과 부두 동기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예식 비용을 아끼려 혼인신고만 하고 싸구려 한정식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쳤다. 신혼집은 초량 언덕백이 반지하였다. 창문으로는 바다산계가 들락거렸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벽지가 곳곳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꽃무늬 포장지로 덧대어 나름대로 꾸몄다. 그 비좁은 방에서 나는 새벽마다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노식은 어두운 바깥으로 어깨를 풀어 헤치며 나갔다. 돈은 항상 모자랐지만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걷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저녁이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함께 듣는 가요가 작은 행복이었다. 가끔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바느질을 할 때면 노식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곤 했다. 결혼 1년 후 딸 서연이가 태어났다. 출산휴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름 만에 공장으로 복귀해야 했다. 아이는 하숙집 아줌마가 돌봐주었고 나는 점심시간마다 뛰어와 젖을 먹였다.
서연이가 태어나던 날 밤 나는 공장 상여금으로 산 작은 전기장판을 처음 켰다. 겨울밤 장판 열기가 올라오자 가족의 숨이 한결구르게 들렸다. 언젠간 이 냄새 없는 곳으로 가자. 내가 속삭이면 노식은 그때까지 더 버티자. 고 답했다. 하지만 행복은 늘 가장 얇은 곳부터 찢어지는 법이었다. 서연이가 돌을 막 넘긴 어느 비 오는 날 부두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컨테이너 하역 중 와이어가 끊어졌고 쇳덩이가 그대로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손에 묻은 접착제와 눈물의 경계를 분간하지 못했다. 20살 청춘이 고무 냄새와 함께 시작되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멈춰서는 순간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은 신발 공장에서 보냈다. 20살 때 처음 들어간 그곳에서 나는 55까지 무려 35년을 보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고무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라스트. 신발을 만들 때 발 모양을 잡아주는 나무 틀이다. 나는 그 라스트 위에 가죽을 씌우고 풀칠하고 망치로 두들기는 일을 했다. 처음엔 손가락이 부르트고 어깨가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자 내 손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해졌다. 1시간에 12켤레, 하루에 100켤레가 내 손을 거쳐갔다. 공장 사람들은 나를 은주 언니라 불렀다. 내가 가장 오래 다녔고 일도 빨랐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까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언니, 서연이는 언제 결혼해? 공부 잘한다며 대학 갔나? 그럴 때마다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서연이는 달라. 예술을 한단다. 서연이는 정말 달랐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중학교 때는 미술부 부장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예술대학에 진학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나는 기꺼이 야근 수당까지 모아서 보냈다. 공장 동료들이 딸이 공부 잘하면 뭐해, 돈이 안 되는 데라고 할 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서연이는 분명 성공할 거야. 대학을 졸업한 서연이는 사진작가가 되겠다고 했다. 나는 잘 몰랐지만 요즘 세상에는 그런 직업도 있다더라. 서연이는 엄마 나만의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어. 그러면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마음이 뭉클했다. 내 딸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물었더니 서연이는 2억 정도면 될 것 같아. 장비도 사고 임대료도 내고라고 답했다. 2억. 내가 공장에서 몇 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모두 합쳐서 딱 그만큼이 나왔다. 서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너의 꿈을 응원한다. 돈을 건네는 순간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용돈도 줄게. 그 약속을 듣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된 기분이었다. 공장에서 퇴직한 후 나는 서연이의 성공을 기다렸다. 매일 전화해서 스튜디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봤다. 처음 몇 달은 서연이도 열심히 대답해줬다. 엄마, 오늘 촬영이 있었어. 새 클라이언트가 생겼어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연이의 전화가 뜸해졌다. 내가 먼저 걸어도 바빠서 나중에 걸게라고 하며 금방 끊어버렸다. 나는 이해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서연이에게서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저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이야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나는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퇴직금을 다 써버린 내게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었다. 생활비를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에게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 엄마, 나 이제 독립할 거야. 혼자 살면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나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어른이니까 혼자 살고 싶은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5년 동안 라스트 위에 신발을 만들며 모은 돈으로 딸의 꿈을 지원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것일까? 고무 냄새 속에서 보낸 청춘이 이렇게 공허하게 끝나는 건가?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깊어가는 밤을 재촉했다.
서연이가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적으로 서연아, 밥 먹으라라고 부르다가 대답이 없는 허공에 당황하곤 했다. 냉장고 앞에 서면 두 사람 분량으로 장을 봐온 습관 때문에 늘 음식이 남았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반찬들이 상할 때까지 방치되어 있었다. 처음 한 달은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엄마 바빠서 전화 짧게 할게. 왜 자꾸 전화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마지막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두 달째부터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퇴직금을 모두 서연이에게 준 탓에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었다. 나는 급하게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전단지 돌리기.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이었다. 어느 날 서연이의 스튜디오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더니 서연이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엄마? 서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여기 와?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미리 연락하고 와야지. 나 지금 바빠. 서연이는 친구들에게 잠깐만이라고 하고는 나를 밖으로 데려갔다. 엄마 갑자기 오면 곤란해. 나도 내 생활이 있다고. 알겠어. 그런데 서연아, 스튜디오는 잘 되어가니? 아직은 자리를 잡는 중이야.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집에 가. 서연이는 다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유리문 너머로 다시 친구들과 웃고 있는 서연이를 바라봤다. 마치 나는 없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언제부턴가 내 얼굴이 초라해 보였다. 공장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당당했는데 이제는 구걸하는 사람 같은 표정이 되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을 너무 사랑한 게 죄일까? 석 달째 되던 날 전세 만료 통지서가 왔다.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다는 것이다. 보증금을 돌려받긴 했지만 새로운 집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부동산에서는 요즘 전세값이 많이 올랐어요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PC방을 전전하며 원룸을 찾았지만 내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들 뿐이었다. 결국 나는 짐을 캐리어 하나에 정리했다. 3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이 고작 그것뿐이었다. 서연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 졸업사진들, 공장에서 받은 표창장. 모든 것이 추억일 뿐이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첫 번째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다. 때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플라스틱 베개에 머리를 기댔다. 주변에는 나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아버지들, 가출한 젊은 남자들, 그리고 나 같은 중년 여자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슴에 품고 잠들어갔다. 한 달 동안 나는 찜질방과 공용 쉼터를 전전했다. 낮에는 일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잠잘 곳을 찾아다녔다. 가끔 서연이 생각이 났다. 지금 서연이는 뭘 하고 있을까? 따뜻한 스튜디오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걱정하고 있을까?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서연이에게는 이미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차려준 그곳에서 내 딸은 나를 지운 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쉼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35년 동안 라스트 위에 신발을 만들며 꿈꿔온 노후가 이런 건가? 눈물이 나려다가 멈췄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메마른 현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겨울이 더 매서워졌다. 찜질 방비조차 아껴야 할 정도로 형편이 나빠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시청으로 향했다. 생활보호 대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될 줄이야. 민원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았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번호표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번호표를 뽑았다. 47번. 앞에 20명 정도가 더 있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들 나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다. 초라한 옷차림, 지친 표정들. 내가 공장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장소에 이렇게 앉아있게 될 줄이야. 그때 맞은편 부스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 앉아있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이름표에는 최민호라고 적혀 있었다. 변호사였다. 나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더듬거렸다. 저 딸한테 돈을 줬는데. 천천히 말씀하세요. 나는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냈다. 공장에서 35년 동안 일한 것, 퇴직금과 보험금을 모두 합쳐서 서연이 스튜디오에 준 2억 원, 그리고 지금 노숙하고 있는 상황까지.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다. 최 변호사는 차분히 들어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어머님, 따님에게 제공하신 자금이 단순한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스튜디오 창업을 위한 투자 또는 조건부 급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수 청구 소송을 검토해 봅시다. 나는 깜짝 놀랐다. 제 딸을 상대로 소송을요? 그렇습니다. 어머님, 사랑과 권리는 별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최 변호사의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다. 그동안 나는 무성애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 같았다. 서류 준비는 쉽지 않았다. 은행 거래 내역, 스튜디오 계약서, 장비 구입 영수증들을 모두 찾아야 했다. 최 변호사는 꼼꼼하게 도와주었다. 어머님, 이 돈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이 있는 투자였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 당일 나는 긴장으로 떨었다. 법정에 들어서니 서연이가 보였다. 피고석에 앉은 서연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화도 났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나 싶었다. 증언대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아이를 믿었습니다. 제 몸으로 벌어서 손가락이 퉁퉁 부을 때까지 모은 돈이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서연이 쪽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준 돈입니다. 명백한 증여죠.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 변론에서 최민호 변호사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고는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신발 공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모은 돈으로 피고의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호부양과 지속 가능한 관계 유지라는 목적 말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법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판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선고 당일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스튜디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나는 순간 현실감을 잃었다. 정말 이긴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는데 최 변호사가 부축해줬다. 나는 어깨를 떨며 말했다. 저는 계속 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제 삶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군요. 법정을 나서니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뺨을 스치는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판결문의 작은 활자들이 내 몇십 년의 인생을 마침내 인정해 준 것 같았다. 판결 이후 나는 스튜디오를 정리해서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외곽의 조용한 마을이었다. 집값이 저렴해서 나머지 돈으로는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봄이 오자 그 나무에 연두빛 잎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다. 공장에서 일할 때는 항상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가 있었고 도시의 차 소리,
사람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곳은 새소리와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 고요함이 편안해졌다. 텃밭을 만들기로 했다. 마당 한구석에 괭이로 땅을 파고 상추와 부추씨를 뿌렸다. 흙을 만지니 이상했다. 35년 동안 고무와 가죽만 만져왔는데 이제는 부드러운 흙이 손끝에 닿았다. 흙 냄새가 손에 뵐 때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야 내 호흡 같네. 아침이면 작은 라디오를 켜고 체조를 했다. 관절이 뻣뻣해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낮에는 동네 경로당을 기웃거렸다. 할머니들이 바둑을 두고 있으면 옆에서 구경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부산에서 왔어요. 여기가 살기 좋아요. 해가 기울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멸치 한 줌으로 국물을 내고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먹었다. 간소했지만 허기가 차는 맛이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전에 없던 평안함이 있었다. 가끔 최민호 변호사가 안부를 묻는 전화를 했다. 어머님, 시골 생활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조용하고 편해요. 그나저나 잘 주무세요. 네, 이제 밤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꿈도 조용해요.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최 변호사는 안심하는 목소리로 웃었다. 서연이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처음 몇 달은 핸드폰을 붙잡고 살았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만 나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다리는 것도 그만두었다. 조용함 자체가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발견했다. 공장을 그만둘 때 몰래 가져온 라스트 조각이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그 위에 볼펜으로 그려진 아이 얼굴이 있었다. 엄마, 이건 나야. 하고 웃던 서연이의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스치듯 지나갔다. 나는 그 라스트 조각을 마루 끝에 세워두었다. 버리지도 않고 깊숙이 숨겨두지도 않았다. 그냥 보이는 곳에 두기로 했다. 미움 대신 기억을, 절교 대신 여백을 선택하기로 했다. 서연이는 여전히 내 딸이니까. 마을에 잔칫날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 할머니들은 나를 공장 언니라고 불렀다.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다면서요? 네, 35년이나 했어요. 대단하시네. 우리도 젊을 때 공장 다녔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구나. 저녁 무렵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 때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라스트였구나. 서연이 발 모양을 받쳐준 틀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 발 모양을 내가 잡아야지. 맨발로 흙을 밟아보니 세상과의 관계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었다. 라디오에서 옛 가요가 흘렀다.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웃음과 눈물 사이 어딘가에 앉아 있었다. 삶은 공장 등불처럼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고 의무는 사랑을 보장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사랑을 택했어.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는 나를 향해서. 밤이 깊어갈수록 별빛이 또렷해졌다. 방문을 닫으며 라스트에 한 번 더 손을 얹었다. 고무 냄새로 시작된 청춘이 흙 냄새로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바람이 문틈을 살짝 흔들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공장 먼지를 실어오지 않았다. 오직 내일 아침에 심을 씨앗의 냄새만을 데려왔다.